2018년 7월 18일 새벽 4시경 일본 이바라키현의 한 주택 뒷뜰에서 경찰들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죠.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서 성별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그 시신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신은 경찰이 땅을 팠던 그 주택에 사는 60대 부부의 큰며느리였어요. 죽어서 시댁 뒷뜰에 묻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시신이 발견되고 이 여성을 살해한 사람과 유기를 도운 조력자가 세상에 알려졌고요. 일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이 살해당한 뒤에 시댁 뒷뜰에 묻히게 된 이 사건의 내막과 여성의 죽음에 관련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해 발견된 여성은 야타니 마이코였어요. 사망 당시 30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을 했고요.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던 타카이토와 1년 반 정도를 연애하다가 2012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타카이토는 마이코보다 6살 많았는데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은행 홈페이지에도 등장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던 유능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비교적 좋은 대학을 나왔고 선망받는 직장이었던 은행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샀던 그런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남모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 꽤 많이 흘렀던 거죠. 이것 때문에 마이코가 2013년부터 난임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난임 치료를 받은 지 3년 만인 2016년 9월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출산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유산되기 직전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개월수를 다 못 채우고 조산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마이코가 당시에는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조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육아와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미숙아인 아이를 키우면서 살게 됐던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귀하고 부모에 의해서 보호받지만 이 아이는 특별히 더 과잉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마이코에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몸이 약한 아이를 케어하면서 병균이나 위생에 대한 강박, 결벽증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마이코는 위생에 대한 가정 내의 규칙을 일단 정했고요. 이걸 남편이 따라주지 않으면 욕을 하거나 싸움까지 일어나게 될 정도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돼요. 마이코의 규칙을 몇 가지 설명을 해보자면 귀가 후에 조명 스위치나 냉난방 스위치를 켤 때 손을 안 씻고 만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젓가락 같은 거,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런 걸로 잡고 눌러서 켜야만 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누를 수 없는 뭐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문 손잡이, 청소기 이런 것들은 비닐 장갑을 끼고 만져야만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심했냐면 일주일에 비닐 장갑만 500개 정도를 썼대요. 적으면 300개. 만약에 비닐 장갑을 끼지 않았다면 손이 닿은 부분을 알코올과 소독제로 닦아야 했습니다. 뭐 닦을 수 있죠. 알코올 뿌려서 뭐 쓱쓱 닦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30분 동안 닦아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뭔가 옷에 오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막 소독제를 뿌리는데 몇십 분씩 뿌리고 이랬던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 규칙이 더 엄격해져요. 일단 제가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젓가락을 써서 조명과 냉난방을 켜야 되고요. 일단 남편 타카이토가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저는 좀 병적이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남편이 씻는 동안 마이코가 했던 행동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이 씻을 때 본인은 비닐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아직 뭔가 더러움이 묻어 있을 것 같은 딸을 미리 준비해둔 상자 속에 넣어요. 그리고 상자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집을 오염시킬까봐. 그렇게 타카이토가 다 씻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마이코가 1시간 동안 씻습니다. 그럼 마이코가 씻는 동안 타카이토도 똑같이 비닐 장갑을 끼고 딸아이를 상자에 넣어두고 계속 기다리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어른들이 몸을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아이를 만져야 된다. 아이를 씻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이코에게는 사실 강박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박 증상은 물론 산후 우울증 증상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마이코가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이제 딸을 보는 게 싫다. 빨리 집에 오지 않으면 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자주 반복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타카이토는 직장에서 조퇴나 지각을 반복하게 됐고요. 이런 갈등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해요. 마이코의 SNS를 보면 타카이토가 육아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남편에 대한 불만 글을 올리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맡길 보육원을 찾아야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다. 남편이 육아를 안 하고 술 먹고 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SNS에 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나중엔 약간의 폭력이 오고 갈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당시에 마이코도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게 아니에요. 뭔가 심각하다? 내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걸 깨닫고 2017년 5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도 받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들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마이코의 친정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좀 좋아지길 바라면서 딸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육아를 도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덜어주면 부부가 서로에게 날카롭게 행동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보통 이렇게들 도와주시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2018년 3월 6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 한 건이 들어와요. 신고자는 마이코의 남편인 타카이토였어요. 아내가 사라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전인 3월 4일에 차 안에서 아내와 싸웠는데 화가 난 마이코가 시내 편의점 근처에서 내렸고 그렇게 사라지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온 가족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종 신고를 한 남편 타카이토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에서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어떻게든 마이코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경찰도 마이코를 찾기 위해서 이 타카이토가 진술한 장소들의 CCTV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마이코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편의점이나 하차한 길가, 그 주변에 있는 CCTV 영상 그 어디에서도 마이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이 타카이토를 다시 불러서 계속 어떤 실종 상황이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진술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유추해 보자면 타카이토가 자신이 말했던 실종 장소,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경찰이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추궁을 했겠죠. 당신이 말했던 장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가 당황을 하니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어떤 경찰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7월 17일에 타카이토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고요.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추궁해요. 결국 타카이토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고 부모님의 집 뒤뜰에 묻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이 자백을 토대로 경찰이 곧바로 타카이토 부모님의 집 뒤뜰을 수색했고요. 새벽 4시 30분쯤 수색을 시작해서 땅속에 묻혀 있었던 부패한 마이코의 시신을 찾아냈던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집 뒤뜰에 시신을 묻을 수 있었을까? 이상하죠. 부모님 집이 비어있지 않는 한, 비어있는 걸 내가 알고 있지 않은 한 이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이코 시신이 발견되면서 그날 오후에 시신 유기 혐의로 타카이토가 구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카이토의 엄마, 마이코의 시어머니인 에미였어요. 아내를 뒤뜰에 묻을 때 이 에미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지금부터는 타카이토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내 마이코 살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엄마 에미와 아들 타카이토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범행을 저지르기 몇 달 전에 두 사람의 갈등이 정말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타카이토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와 상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 초에 아내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자신의 결심을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나 마이코 죽일 거예요. 보통의 엄마라면 너 미쳤냐?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 엄마는 달랐습니다. 함께 같이 어떤 식으로 마이코를 살해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타카히토는 처음에 사고사를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12일에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메신저로 업소용 대형 냉장고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시에 또 에미가 집 차고에서 식품 가공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큰 대형 냉장고를 구매하는 게 의심을 사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대형 냉장고가 필요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뭔가 살해를 한 뒤에 시신을 단독으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타카히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냉장고 안에 물을 채워서 마이코를 익사시킬 계획을 했던 거예요. 타카히토는 이런 계획들을 엄마와 메신저로 상의했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살인 방법을 정할 때는 증거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종이 쪽지를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타카히토가 3남 중에 장남이에요. 동생 하나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 명의로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쪽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서로 그렇게 대화를 진행하고 살인 계획을 했던 거죠. 메신저로 하는 대화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바로바로 삭제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참 저는 이게 되게 모순됐다고 느껴지는 게 아내를 죽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내를 죽일 생각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엄마도 미쳤어요. 그러니까 남겨질 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군가의 엄마를 죽이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가 자기가 죽일 사람의 자녀를 걱정하는 거죠. 타카히토도 자신의 딸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사고사로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종된 걸로 알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사 계획을 다 취소합니다. 계획을 변경해요. 자, 근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는 타카히토가 엄마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시신 묻을 곳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에미는 시신 묻을 곳을 찾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 뒤뜰에 묻는 게 좀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뒤뜰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고 타카히토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살해 방법에 대해서 또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엄마 에미가 너가 생각한 방법 말고 목을 졸라. 어디 어디를 눌러.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시신을 매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물을 매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조사까지 해요. 이렇게 계획을 완성한 두 사람은 2018년 3월 2일 타카히토의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집의 뒤뜰 쪽에 좁은 공간을 삽으로 파서 1m짜리 구덩이를 미리 만들어놔요. 땅 팔 때 쓸 도구 이런 것들도 에미가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정말 소름 돋는 건 아들이 사람을 죽여서 묻을 땅을 파고 있는데 뭐 힘드니까 땀을 흘렸겠죠. 근데 옆에서 땀도 닦아주고 차가운 보리차도 갖다주고 이랬다는 거죠. 뭐 그렇게 당당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틀이 지납니다. 2018년 3월 4일 오후 2시 타카히토는 아내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카레에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제 열알을 섞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카레를 먹은 마이코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오후 4시쯤 타카히토는 잠든 마이코를 차로 옮겼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손과 차 안에 있던 연장의 코드줄을 이용해서 살해합니다. 잠깐 깨어나기도 했었대요. 충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깨서 저항을 했는데 결국 마이코는 아내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해요. 그리고 미리 파둔 구덩이에 아내의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석회가루를 뿌리거든요. 이게 타카히토 엄마가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냄새나는 거 막으려고. 아마도 그 동물을 매장하는 방법을 검색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팁들을 얻지 않았을까. 이후에 그들은 마이코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해서 마치 마이코를 찾고 있는 척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위장을 했고요. 그 후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거예요. 실종 신고하고 나서 전단지 만들었었잖아요. 이것도 다 엄마 에미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그러니까 계획, 실행, 그 뒷수습
모든 과정에서 에미의 손길이 빠지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타카히토가 자백한 아내 살인과 유기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쭉 들어보면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보이지 않죠. 저는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처가 식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집에 와보니까 에어컨 온도가 달라져 있더라. 마이코가 왔다 간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마이코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도망간 거 아니냐. 그 남자랑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자발적으로 잠적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살인사건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친정 가족들은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서 사설탐정에게 의뢰하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이 당시에 엘리트 은행원과 어머니에 의한 며느리 살해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첫 공판에는 방청원 사람들이 정원의 2배가 돼서 추첨으로 입장을 했었대요. 재판에서 타카히토는 딸과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아내의 강박장애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잘못하면 아내 때문에 내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타카히토의 말이지만 마이코가 아이를 침대에 던진 적도 있었고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누른 적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과는 정반대로 마이코의 정신적 문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도 계속 받고 있었고 마이코의 친정 가족들이 딸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서 육아도 맡아서 해주고 있었거든요. 조만간 이 마이코의 엄마가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타카히토도 알고 있었어요. 조만간 장모님이 오실 거다, 도와주실 거다. 그녀는 사망 1달 전에 남편을 위한 초콜릿을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타카히토 뿐이었죠. 자, 곧 이어서 재판부가 타카히토 엄마 에미에게 물어봐요. 왜 아들의 살인 계획을 도왔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들이 진짜 사람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만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도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들이 살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언이었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조사였잖아요. 결국 아들이 살인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게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준비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녀는 시신을 함께 묻은 건 인정하지만 죽이는 데 도움을 주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경찰이 타카히토와 에미의 메신저 대화를 복구했거든요. 살인 계획을 짜던 시기에 에미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엄마는 타카히토를 위해 악마가 될 수 있어. 언제나 타카히토의 편이야. 타카히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이런 내용이 발견된 거죠.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에미가 아들이 살인과 시신유기 행위를 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2019년 2월 10일 타카히토는 징역 15년, 에미는 징역 6년을 구형받았는데요. 6월 12일에 있었던 1심에서 타카히토는 똑같이 징역 15년, 에미에게는 6년보다 1년 많은 7년을 선고합니다. 에미는 항소했고요. 항소심에서 최종 징역 6년이 선고돼요. 그러니까 6년이 구형이 됐다가 판결에서 7년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6년을 받게 된 거죠. 아마도 에미가 아들의 살인에 도움을 줬던 게 며느리를 살해하고자 하는 어떤 이 둘 사이의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 아들의 부탁에 응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조력을 했다. 이렇게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던 타카히토와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에미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범죄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타카히토의 아버지이자 에미의 남편이에요. 이 남편도 사건 벌어지고 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살인범의 가족이기 때문에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 남편은 자신의 집 뒷뜰에 며느리가 묻힌 걸 눈치채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집 뒷뜰에는 평소에 잘 가지 않는다. 잘 몰랐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에 강박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프다는 건 좀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아내니까 뭐 나랑은 관계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사실 사업상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정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에미와 타카이토, 이 모자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뭔가 정신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던 거다. 아직 타카이토가 정신적으로 엄마한테서 독립하지 못했다.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살인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죠. 타카이토가 원래 좀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대요. 에미가 그렇게 키운 거긴 한데 또 이 에미에 대해서는 학교 학부모에 임원을 한 적이 있어서 성격이 되게 사교적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 되게 세세한 클레임을 되게 자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에미가 그랬기 때문에 몬스터 페어런츠로 평가되기도 했어요. 이게 학교나 교사에게 돈 없는 뭐 갑질, 간섭, 폭언 이런 것들을 하는 부모에게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만 봐도 에미가 아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요구하는 성격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아들은 또 그런 엄마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타카이토가 에미에게 과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격이 결혼한 이후까지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아내를 살해할 계획까지 같이 상의했으니까요. 그러면 왜 차라리 이혼을 하지 사람을 죽였을까? 본인 말로는 마이코의 강박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참 이것도 웃긴 게 이혼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 마이코가 막 충격을 받아서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혼은 어렵겠다. 그러니까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든 내가 죽이든 결국 그 끝은 죽음을 예상했다는 건데 마이코가 스스로 죽는 걸 피하려고 내가 죽이는 걸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타카이토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한들 가장 힘든 건 사실 마이코 본인이었겠죠. 자신의 정신 문제를 직접 겪는 건 본인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엄청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둘째를 가질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타카이토가 주장했던 마이코의 위험성이나 마이코에 대한 불만들은 다 타카이토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실제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정확한 내용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타카이토 입장이었다. 정말 아내가 그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장모님이 집에 와서 아이를 전적으로 봐준다. 어떤 육아를 전적으로 해준다라는 그런 일이 예정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앞두고서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카이토가 하는 말들이 솔직히 거의 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타카이토 부부에게 남겨진 아이는 마이코의 여동생이 키우기로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 부모의 역할이 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식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독립이든 금전적인 독립이든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을 멈추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건은 자식이 사람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걸 엄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내 새끼 살리겠다고 손녀딸의 엄마를 죽이고 누군가의 자식을 죽인 거예요. 이런 왜곡된 애정과 집착은 결국 여러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